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7월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와, 1월 1일 날 새해 소망 빌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자, 얼마 안 남은 2023년 혹시라도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다시 재정비하셔가지고 새롭게 또 마음에 드는 그런 한 해 마무리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야 되는 그런 타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조금 요즘 더우니까 한 템포 조금 쉬고 다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신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오늘도 또 기다리시는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통통물 회원 가입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일 11시까지 답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뽑아서 통통생활 상품을 드립니다. 중복 당첨은 안 되죠. 자, 지금 단계가 좀 있어요. 우선 내가 시사 인싸 퀴즈를 듣는다. 나 저 정답 알아. 이러면 그 다음에 통통물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도 알아야 되고 회원 가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리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쟁력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통물 회원 가입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문제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 주관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6일 현지 시간으로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5%에서 5.25% 0.2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였는데 5.25%로 올렸습니다. 원래는 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0.25% 올렸죠. 이에 따라 한미 정책 금리 격차가 최대 2%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은 5.25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책 금리 격차가 2%대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5.25에서 2% 빼는 건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인터넷 잠깐만 쳐보셔도 알고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통통물 이 인싸 퀴즈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뉴스픽으로 돌아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섬소녀님이 한동인과 노영이는 통통 남매였는데 한동이는 어디 갔나? 이분도 못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좀 더 이렇게 주변에 통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통통남매가 뉴스픽 오늘 또 어떻게 전해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자, 박용진 기자님,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이슈는 뭡니까? 네, 이 소식을 안전할 수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후보가 언론계 오래 종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에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후보가, 즉 이동관 후보가 지금 뭐 부인 얘기도 나오고 아들 학폭 얘기도 나오고 뭐 별개별개 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도 본인 얘기가 제일 나쁠 것 같은데, 이 후보가 언론계 오래 종사한 언론계 중진으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세운 이 사람을 꼭 선임해야 되는 혹은 임명해야 되는 이유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겁니까? 그분이 이걸 확인하려면 그분이 있었을 때 뭘 했냐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있었을 때 종편 출범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방송계의 이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거는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지금 불공정한 환경이다. 그거 반대 아니에요? 언론 환경이 오로지 여당만 편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에서도 뭐 특정 분야의 정당의 패널만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이동관 후보자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 말이 맞냐고요. 아,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저도 뭐 방송 패널 해봤습니다만요. 제가 방송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패널이 불안해서 못 나오겠다고, 나 같이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윗선에서 쟤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바로 편성권 침해하고 이제 뭐 문제를 그렇죠, 일으키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 막 하면서, 좀 센 사람이 나오면은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 편에서 세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게 말해줄 사람이 억지지당 펴는 사람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 뭐 어떻게 기계적 중립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좀 바꾸든지 해야지, 무조건 그러면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엄청나게 자기네 거를 주장하고 빨아주는 뭐 내지는 그런 쪽의 사람들만 계속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들이 좀 들리니까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동관이가 들어오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본인이 이동관 씨라면. 이제 강제로 그거를 맞추는 작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라서 좀 진통이나 앞으로 그거예요. 많은 문제가 발생할 바로 것 같거든요. 그거예요. 이분은 한번 옛날에 그 모든 사람들의 뭐 원성 이런 걸 다 듣고도 끝까지 관찰하고 막 이런 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23년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지명 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 대통령실 그 지명 발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야당이나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바로 기자회견 직후 취재기자들이 질문은 받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왜 떠나? 그래서 대통령실 이제 출입 기자들이 네. 인사 원칙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이제 질의응답을 요청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 게 통상적인 원칙인데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요, 방송국이든 언론사든 이동관 체제를 전제로 이동관 체제가 될 것으로 알고 그냥 다 윗사람들 바꾸기를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을 짜놓았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바뀌겠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겠다고 싶으면 못 물어보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건데. 아휴, 자, 지금 현재 야사당이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문을 냈다고요? 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렇게 해서 야사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사당 언론장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곧바로 지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성명문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으로 기록되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 사찰과
탄압의 장본인 이렇게 딱 규정하고서 도덕성에서도 이미 국민 눈높이에는 낙제점인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언론사라든가 일반 국민이라든가 엄청나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대통령은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인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폭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방송 탄압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MBC 기자 출신. 제가, MBC 기자 출신. MBC가 맞습니다. 예. 네, MBC 했어요. 자, 어쨌든 MBC, 동아일보가 아니라 MBC라고. 네네. 자, MBC 기자 출신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러면서 지명 처리를 촉구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죠. 뭐. 방통위가 이제 방송통신산업 전반이랑 그리고 언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 건 모두 아실 텐데요. 이제 그래서 언론 현업단체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까지 이제 그 방송 분야와 관련된 모두 7개 현업단체를 얘기하는데요. 이들 단체 모두 바로 지명처리 촉구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는 정권이 이제 대국민 대언론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학폭 문제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부인이 인사청탁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인은 아들의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해당 교사를 강제적으로 휴직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게다가 본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고 미디어법 날치기를 시작해서 대규모 언론인 해직, 징계 사태를 유발하고 KBS 사장을 해임시키고 MBC PD수첩 제작진을 구속수사하게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언론 탄압에 관여했고 그 헤드였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거죠. 한번 봅시다. 게다가 지금 포털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큰일이겠지만 또 사실이 아닌데 자꾸 이런다 그러면 왜 방송사나 언론사가 가만히 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이번 뉴스픽은 지난 주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재난문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근데 이때 지진이 발생은 7시 7분에 발생했는데 1시간 10분이 지난 8시 26분에 전라북도, 광주시,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대전 등 8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긴급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문자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 봤어요. 근데 토요일 아주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끝난 상태였더만요. 한참 동안. 지난 29일 오후 7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중대본에서는 이걸 전남 장수군이라고 또 표기를 잘못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7시 7분에 지진이 있었는데 8시 26분에 이런 문자가 지금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재난 문자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이래가지고 재난 문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서 한번 혼났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해명을 하던가요? 그 당시 중대부는 이미 지진 위기 경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로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지명을 헷갈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냥 직원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헷갈려서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는 그냥 얼토당토 않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심각한 경계 단계였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인지 전라남도인지 이건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대강 내보낸 거 아니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아유, 담당 공무원이 단순 실수한 거다. 이제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아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매번 혼선을 반복하고 있다. 재난 문제를 또 한 번 문매를 맞고 있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당시에 경계 경보 오발령, 이태원 참사 당시 2시간 늑장 발송.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래서요 짜증나가지고 긴급 재난 문자 오니까 꺼버려요 아예.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번 지진이 긴급 재난 알림 문자를 보내기에 과도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5, 4.1 이 정도를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보내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거잖아요. 에휴, 다만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행안부 이제 장관님도 돌아오셨으니까 좀 정비해가지고 잘하시겠죠? 전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미 이상민 장관이 왔을 때 이미 이렇게 된 거라서 와도 소용없다 뭐 이런.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을.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제가 또 직전까지 행안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서 합시다. 예. 행안부에서 하반기 안에는 이제 그 재난문자 중복이라든지 이 발송 체계 자체를 좀 정비하겠다고 말은 했으니까 했어요. 말을 네. 했으니까요. 일단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문자 중복을 줄이겠다. 아유, 그나마 시끄럽던 거 땡땡거리는 거 필요 없는 거 줄인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자,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재난 문자 방송 기준 운영 규정을 개선하겠다. 그래요.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봅시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박영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답답한 정치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의 사이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너무 답답합니다. 현실이 이러고 있었었는데. 이 폭염이 이렇게 많이 서민들과 농민들 또 최소 7명에서 12명까지 이번에 사망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젯밤에는 막 뭐라 그랬나 천둥 번개에 막 엄청나게 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연합TV 선재규 국제인 이슈 보도를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서 열대화 시대로 바뀌었다. 아,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 하면은 남극의 얼음이 2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극 얼음이 지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 20%가 줄었으니까 올라간 거죠. 큰일 났네. 결국 지구를 학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도 민주주의를 학대해가지고 무엇을 돌려받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볼 만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정치 인싸라고 하는 MBC에서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잘 몰라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장성철 무슨 소장 평론가 그다음에 네. 현근택 변호사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나가요. 보도 봤어요. 네, 예. 보셨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장성철 이 공론센터 소장이 하는 말이 CBS 라디오 들어가서 들었다 중요한 얘기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사퇴하고 그 자리를 김두관 의원이 임시 대표겠죠? 하면서 좀 당을 정비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게 당 친명계 의원 40명이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년 총선 위기설 때문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글쎄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라시 수준의 낭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서 하려고 출마를 했다가. 해온 또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패널 한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제가 민주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탐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 무근이고 그렇지 사실 않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면서 막 이런 얘기가 왜 퍼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분하고 가까워요. 그분이 그분에 가까워서 일부러 지금 비명계에 그런. 글쎄요, 하는 저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은 네. 그러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 퍼지고 나니까는 또 리더십이 흠집 난다. 게다가 내년에. 근데 뭐 계속 흔드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여야 정치권이 항상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네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얼마나 흔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내부에서는 흔들고 아마 그 사람도 굉장히 공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흔들어서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 또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겠죠. 아니,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두관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 대표나 둘 다 비제도권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렇죠. 김두관 네. 검정고시 의원은 출신이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물론 지난번 원내대표도 한번 도전해보고 사실 대권 후보로들 네, 대권 거론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김두관 의원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뭘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없으신 없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두관 의원은 2021년 대선 후보 본 경선에 나갔었다가 그때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사퇴하기도 해서 사실은 친명계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그 선에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소정 하는 말이 내가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진다. 추석 후 10월에 퇴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말을 자꾸 바꾼다, 부인하고도 싸웠다, 뭐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이르렀다 이런 말 나오면서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8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는 받을 것이고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여러 가지 위기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니? 내가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저는 이 정치 평론, 소위 TV, 라디오에 나가서 이 패널들이 나름대로 각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그 에피소드를 막 내보내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그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분이 평소에 장난을 잘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뭐 생활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국으로 보면은 또 민주당이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20%대로 떨어지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들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어떻게 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이 호재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이걸 최근에는 잘 싸웠는데 어쩐지 지난주부터 좀 다운돼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이 악재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 뭐 이런 문제나 지금 이 지지도 이런 악재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집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에서 주는 호재를 가지고 잘 공격해서 국민들 민심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스스로 공격은 둔화되고 악재를 만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전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뭐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별게 다 많으니까 이걸 확 장악해서 끌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하겠다. 잘할 것이다. 기대해라. 그렇죠. 네. 예, 잘해야죠.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끝인데 뭐. 그렇죠. 잘하는 것밖에 일이 없네요. 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기 없이 자꾸 가짜뉴스 만들어내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매우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결국 갑작스럽게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2번이나 연기를 하더니. 이제 장마가 끝났다 하니까 만났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장마 핑계도 못 대고 뭘 핑계 댈까 그랬는데 결국 아니요. 만나게 그래서 만나네요. 나는 순수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장마가 계속되는데 국민이 죽어가는데 이러한 만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굉장한 악재로 나오는데 저는 2번 연기해서 잘 만났다. 그리고 금은경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어깨동무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게 좀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게 네. 그 참새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늘 저도 주장하지만은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결이다, 네. 단합이다. 네. 그리고 강한 야당이 되자 하는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다 동조를 하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해야 된다. 네. 야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도덕적으로 앞서야 된다.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타락합시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나? 타락하자고 그건 하시면 아니죠. 알겠지. 예. 자, 어쨌든 윤영찬, 이번 김영진 의원도 같이 갔던 거예요. 네, 예, 두 분이. 김영진, 그 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이 네 분이 식사하시면서 뭐 막걸리 2병을 비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는 나옵니다만. 당연히 그러고요. 제가 이낙연계 핵심으로부터 회동하기 바로 전에? 몇 시간 전에 수시간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한 것으로 잘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안심을 했어요.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회동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화합을 강조했다. 분열 좀 그만하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모아서 총선에 한 마음으로 딱 집결해가지고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혁신을 강조했다. 당연히 혁신 강조해야죠. 단합, 그래서 화합이나 혁신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혁신의 제1이 단합이라니까요. 강한 민주당.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개딸들에 대해서 즉 적극 지지자에 대해서 좀 네. 자제를 시키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개딸로부터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지만은 제가 어디가 왕수박입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받아요. 받지만은 네. 그러한 것은 지양돼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 자제를 시키고 있다. 그 이미 보도됐던 건 아니에요? 네. 잘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거 강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천 룰을 자꾸 얘기하려는 것 같고, 공천 룰을 비명계에게도 제대로 해달라 뭐 이걸 요구하는 당연하죠, 것 그거야. 같은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라고 해서 자기가 독식하면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독식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네. 독식할 걸 전제를 아, 깨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먼저 윤석열 한다? 대통령이 네.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직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특히 홍준표 시장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자격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공천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들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 친명계, 비명계 갈등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 오케이 할 만한 이 공천 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 50% 정도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막 국민 여론은 뭐 60%까지도 되고 항상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 하자 네. 하는 것이 많지만은 제 경험상 보면은 보통요 초선 의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요. 자동적으로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도 뭐 20, 30%는 항상 물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서 공천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싱프레시님께서 경력이 화려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내년 총선을 위해서 머지않아 다들 수고가 많을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으십니다. 화이팅합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꼭 추수를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하고 잘 아시죠? 잘 알죠? 친해요? 친하죠? 어때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참 이름을 날렸는데 어쩌다 제가 아는 이동관이 지금 현재의 이동관이 됐는가 참으로 슬픈 현상이 됩니다. 저도 이동관 방송 시대가 열리면은 대한민국 방송에는 암흑기로 들어설 거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제발 뉴스토마토라도 좀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프로 개편하고 저한테도 뭐 개편이 있을 거다 하는 사전 네.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상파건 어디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동관 시대가 우리나라 방송 시대의 암흑기로 들어서면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현재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혹은 또 야사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동관 씨 체제에 대해서 혹은 내지는 방통위 장악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반대하지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시스템 정비를 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렇죠. 펴셔서. 그러니까 이미 저도 뭐 방송국에는 매주 혹은 격주로 하시다가. 고정 출연하던 게 너다섯 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 잘렸어요. 아, 진짜요? 네, 다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를 잘라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죽어간다면은 이동관 시대에는 당신들은 다 죽는다. 네. 라고 했는데 이미 다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알아서 기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곧 말씀드립니다. 우리 언론이, 우리 방송이
박정희 시대도 전두환 시대도 결국 승리해서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심과 함께하는 방송이 돼야지 이동관 방송 시대의 탄압에 네. 굴복하는 언론이 되면은 결국 민심으로부터도 배척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제3 언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유튜브 같은 게 굉장하잖아요. 사실 저도 제 파트너 이재호 장관이 민주화 상임위원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다가 거의 한 달, 두 달 못했는데 이제 김성태 전 의원? 의원 예. 국민의힘 사무총장하고 8월 하기로 1일 했어요? 녹화를 해서 매불쇼 같은 게 나가요. 모르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모르지만은 매불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00만 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제도권 언론이 그걸 장악해서 또 그런 것으로 탄압의 길로 가지 마라. 절대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 역사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살아남지 않는다.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망 후 어떤 평가를 받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절대 보이콧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예요.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도 하고 보도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당함과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탄압을 비교하면서 이동관 방송시대를 국민이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보이콧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동관 후보자, 우리 대통령의 성향상 분명히 그냥 관철을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나 이 야당이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줄지,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었어요? 네. 거기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은 소리들. 국민 정서를 저버리는 정권이 성공한 적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을 떠난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라라. 맞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민심 아무 관계 없어요. My way.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게 인사가 만사가 돼야 되는데 망사가 된 것은 이미 끝났고, 네. 이동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오기, 청개구리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오기, 봅니다. 오기, 청개구리 인사.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또 얘기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 받았는데, 징계 받은 날은 그래도 좀 조용하더니 그 이후부터 되게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홍준표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총선 못 치를 텐데 막 지금 악담도 하고 있어요. 누가 박지원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못 막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자체가 나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포구에 네, 수해복구 안 하고 골프를 골프 친 치러 것은 가고.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해라 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것이 나쁘죠. 국민 정서에 어긋났지만 네. 과연 대통령 후보를 했고 경선에 참여해서 또 당대표를 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10개월간 당권 정지를 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입봉해라 하니까 홍준표 보십시오. 멋있잖아요. 나에게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딱 그 순간, 이순신 장관이 전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네. 하는데 그 입 못 막아요. 그 자기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 때 대변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홍준표 시장이 당신 가지고는 안 된다. 총선 못 치른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보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보복에 홍준표 시장이 굴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 벌려서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요. 옳은 소리 했잖아요. 나한테는 했지만은 유승민, 이준석을 품고 가라.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어떨 때는 옳은 소리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죠. 아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한테는 손해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해날 얘기요. 그렇죠. 뭐가 손해날 아니, 얘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 품고 가면은 우리가 손해죠. 그렇죠. 치고 오히려, 나가야지. 오히려. 그래서 네. 홍준표 시장 치고 나가라고 좀 하소. 아이고. 홍 시장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이 인사들을 계속 견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당연히 지금 견제해왔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 그냥 제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할 때 윤 대통령은 조직 내에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당 내에 조직이 없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검사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좀 힘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뭐 새누리당, 이 당에 있는 이 미래통합당, 이 당에 있는 두 파 중에서 즉 박근혜 파가 있고 MB 파가 있었을 텐데 이 파 중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을 수 있는 템은 MB 계열이었잖아요. 지금 이미 MB 계열하고 그러니까 잡았잖아요. MB 계열하고 지금 이게 미락을 맺어가지고 날 도와주면 내가 너네들하고 잘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 현재 MB 계가 거의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 과거 정치사를 보거나 우리 정권의 흐름을 보더라도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수사해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정치 전문가다 할 거예요. 네. 입시 비리 수사에서 교육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임덕 지는 정권에 줄을 서는 정치인이 있는가 이걸 네. 보면은 저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가 되고 또 총선 후에는 대선 정국으로 급속히 진입을 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에 줄을 서지 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윤핵관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승민, 이준석, 다 쳐내야 돼요. 나경원, 안철수 등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또 삼선 금지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TK에서 영남에서 다선 의원이 많잖아요. 네. 거기를 검핵관으로 물갈이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윤핵관 정치 시스템에서 검핵관 시스템으로 옮겨가서 집권말을 잘 견뎌보겠다, 치고 나가겠다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레임덕은요, 측근으로부터 나오지. 멀리 반개에서는 안 나와요. 몰라요. 아, 그래요? 야당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네. 또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더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레임덕 현상은 측근이 맨 먼저 보따리를 반기를 싸더라. 들고 그게 바로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렇죠. 이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네. 검찰을 삼선 연임 이런 뭐 3차 연임 이런 못하게 것을 해도, 제안해서 검찰 자기 식구를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다. 저는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네. 이제 아직도 1년 남았는데 네.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왜? 그랬더니 인사를 끝나고 나니까
검찰 간부고 검사고 누구고 자기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 검찰총장이 인사 끝나면 자, 끝이 이제 더 이상 끝인 뭐 거예요. 없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변호사니까. 예. 그러듯이 대통령도요. 새로운 힘이, 즉 태양이 떠오르면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MB계가 그렇게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래 뭐 대통령도 약속은 해놨으니까 뭔가 좀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박근혜 계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요즘 건강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기지개 펴고 있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쪽 공천 사람 때문에. 글쎄요, 박근혜 계열에서 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분들은 신망도 있고 그 지역에서도 좋대요. 네, 네. 우병우도 그렇다는데. 때문에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절치부심하고 있답니다. 절치부심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보러 네.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켰는데 그렇죠. 예. 그 구속시킨 사람 중에서 MB계는 다 뽑아 쓰잖아요. 네. 이동관이 이제 절정에 그렇죠. 올라갔는데 절정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박근혜계는 없잖아요. 그러나 과연 자기들이 그렇게 나서서 할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박근혜에 대해서는 물론 TK 일부 지역에서는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적 공감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박근혜계가 총선에 움직이지는 못하고 각자 도생할 것이다. 조직은 안 되고 예, 각자 도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 그쪽이 각자 도생한다 그러면 살아남은 곳은 MB 계열하고 이 검핵관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MB 계열들 또 정부 내각 등에는 많이 중용을 하지만은 공천에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달라요. 하는 것은 또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전승절 열병식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했었으면. 예, 이게 참고로 네. 이 정전협정 휴전한 그걸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매년 열병식을 하고 세게 나가요. 예. 원래 그렇게. 그렇죠. 네. 원래 전승절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왜 야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저도 그 탁현민한테 직접 듣지 않고 이렇게 들었는데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 의전비서관하고 네. 북한의 현송월 단장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친하다. 예, 현송월하고. 그래서 탁현민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열병식을 밤에 해봐라. 그러면 훨씬 멋있다. 효과가 좋다. 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멋있긴 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구도가 완전히 북중러, 뭐 한미일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좀 갖춰지는. 아니 그것은 당연해요. 제가 늘 강조를 했지만은 네. 외교가 평화하고 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요. 북중러는 자동적으로 혈맹으로 가요. 아, 그래요? 거기 혈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혈맹으로 가요. 네. 자기들은 혈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리나라 무기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무기를 가져갔다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당장 보도가 됐던데요. 남북 무기 우크라이나가 대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북한의 우주 위성 ICBM
미사일 등이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가 북한에 그러한 기술 지원을 할 때 미국의 재앙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러시아는요, 노태우 정부 때 우리에게 불곰 사업, 네. 재래식 무기 때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우리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발전하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형편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핵을 개발했는데 지금 그러한 ICBM, 핵, 미사일, 우주 산업 등의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전후 복귀에 참여한다고 하지만은 러시아의 그 큰 시장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장 큰 교역 국가에 있는데 1등이었어요. 그 1등을 대만한테 내주더니 그렇죠. 지금은 1등 대만,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 우리가 5등으로 떨어졌고 지금 베트남한테도 떨어질 위기에 네, 와 있는데 네. 자,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중국하고 전쟁 일촉즉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 꼴인데 왜 중국하고 그렇게 척을 척을 져가지고 져. 너무 노골적으로. 민생 경제를 망쳐버리냐.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또 러시아의 그러한 핵 미사일 기술 2% 부족한 것을 북한에 채워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며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못하더라고요. 머리가 맞습니다. 거기까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머리가 거기까지 안 된다.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네. 둘, 셋, 넷 여러 봐야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네.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미국 꼬북 노릇만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합니다. 왜 대통령 꼬북 노릇만 하냐? 지금 아직도 그냥 쓴소리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알 있어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인상 이번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물가 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 성격의 연준 위원이 12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요. 12명이요? 근데 만장일치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상단이 이제 연 5.5%까지 높아졌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물론 이제 물가도 있지만 연준이 성명서에서 밝힌 건 이겁니다. 최근 보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도 견고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까지 낮아졌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9%였어요. 와, 그래요? 9.1 정점을 찍었거든요. 40년 만에 최악이었는데 그게 3% 선까지 낮아져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 가격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걸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좀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아직도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달 건너뛰고 동결한 이후에 다시 인상을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5.5, 우리나라는 3.5. 기준금리 격차가 2% 그러니까. 포인트. 네. 이것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네. 1.75도 사상 최대 폭이었는데 더 벌어진 겁니다. 뭐 여러분 우리 방송 계속 들으시니까 오늘 통통 인싸 시사 퀴즈 이거 여러분 답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미국하고 지금 2% 차이 나는데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캐치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추가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다 그냥 다 열어두고서 좀 상황 보겠다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야 더 어떻게 올리겠니?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연준 의장은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유지하겠다는 얘기는지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야 돼요. 근데 시장은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어요. 야, 더 이상은 올리기가 미국도 어렵다.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이상. 어렵다. 5.5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5.5가 됐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미국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야. 변동금리가 아니구나. 예, 예. 기존에 대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체감을 못해요.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만 주로 영향을 받을 뿐 네.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30-40년 모기지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8월에는 미국이 FOMC 회의가 없어요. 9월에 있는데 9월 회의 때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네.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이제 고용, 아까 이제 고용 때문에 네. 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 자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이런 걸 2번 정도 더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할지 아니면은 이제 추가로 더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9월까지 계속해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격차가 벌어졌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1.75%도 상당히 큰 건데 차이죠. 한 번도 네.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경험을 해보니 야, 외국인 자금 빠졌어? 아니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5개월 연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느냐? 한 23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매수했어요. 특히 반도체 주식을 네. 대부분 삼성전자 이런 거 삼성전자를 많이 대부분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다 환율도 불안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히려 1,300원 올라갔던 게 1,200원 네, 떨어졌거든요. 좀 안정적이요. 자, 그런 걸 보니 이창용 총재가 하는 얘기는 뭐냐? 이미 시장은 2%포인트 이상 금리가 격차가 벌어지는 걸 선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단 하나,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만으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펀더멘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중장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안전성을 보고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네. 크게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9월에 또 한 번 또 미국이 정말로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금리를 이번 8월에 있거든요. 다음 달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한번 해보죠. 미국하고 우리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통상이에요. 통상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예요. 그러면 기축통화 예금하게 되면 5% 이자를 주고 한국은행의 원활 예제로 가면 3.5%예요. 그러네요. 자, 그런 매력적인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 이런 금리 차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그렇죠. 돼요.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예전에 한 몇 번 경험을 했었고 우리가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 외환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요. 네. 변동성이 커지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벌어들였던 그동안은 못 들여왔던 이 법인들의 돈까지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외국인 자금 들어오지 국내 해외 법인들이 벌었던 달러까지 들어오니 오히려 달러는 약세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롱 달러, 제왕적 달러에서 달러만 갖고 있으면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였는데 네. 이제는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야.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았어.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이 머물기 마련이라 달러가 그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게 원래 원칙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외국에 있는 달러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또 다른 환율이 안정적인 것과 다 연합돼가지고 이 안에서 좀 머물 수 있고 나중에 맞습니다. 우리도 또 좀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네요, 우리는? 당장은 걱정을 덜어야 되는데 이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그게? 미국의 은행 위기가 과연 이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이될 것인가?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이되게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가 또 흔들려요. 뭐 리만 브러더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흔들리면 우리가 바로 부동산 PF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 PF 지금 연체율이 16% 육박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도 그래요, 부동산 지금 PF. 네. 부동산 위험해요. PF 굉장히 위험해요. 네.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그래서 그런 이제 뇌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미국도 지금 상당히 그동안은 이렇게 금리를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 경제가 흔들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점점 무슨 얘기야. 미국은 골드락스. 금리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고용도 안 흔들리고 소비도 안 흔들려. 그러면서 점점 낙관론이 조금씩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1년 후면은 경기 침체가 늘상 발생해 왔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무슨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든가 기존에 무슨 얘기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오른 때에는 늘 경기 침체가 동반해 했었는데 요번에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깝지 않겠느냐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 계속해서 오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또 조금 할 것이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고 뭐 향후에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정리가 되겠네요. 대외 요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국제 유가도 다소 불안하고요. 그렇죠. 폭우 때문에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좀 오르고 있고요. 네네. 이게 그동안 금리로 끌어내렸던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인도 쌀 수출을 막는다고 하죠. 전 세계가 지금 한쪽은 이제 폭염 때문에 한쪽은 폭우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 국가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곡물 의존도가 쌀 빼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물가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도 야 금리 동결할 건 맞지만 근데 이 물가 불안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 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특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 신혼부부에게 1.5억 원, 뭐 최대 3억 원까지겠죠.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세법 개정안, 내년에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거는 뭐냐, 현 정부의 세금에 대한 철학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이번에 맞습니다. 실천한 거군요. 지난해는 부동산 관련세를 되게 낮췄고요.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이미. 근데 이제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증여세며 상속세며 기업의 상속세며 이제 개인들이 내는 이제 증여세를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이 바로 신혼부부. 야, 신혼부부 왜 결혼을 안 할까? 높은 집값, 결혼 비용, 애들 키우는 자녀 이제 육아 비용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면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지금 양가 부모님한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 비과세 해주자.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눈에 들어져요. 원래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씩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였는데 가능해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 5천만 원 플러스 1억. 1억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1억 5천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씩 해서 3억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네. 지금은 만에 하나 이처럼 양가 부모님 1억 5천씩 도와주게 되면 여기 증여세 1년에 한 970만 원.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받게 되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돼요. 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출산율도 너무 낮지.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도 있었는데요. 그 부의 대물림 강화 뭐 이런 라인에서 그거 좀 비판받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기업에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상속 같은 거 맞아요. 해줄 때 중장기적으로 10년 네. 이상.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한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너무 상속세가 높아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넘거든요. 왜 주식으로 물려주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면 2번, 3번 상속하면 기업이 없어지더라. 없어져.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두드러지니 아니 삼성조차도 12조라는 걸 못하니까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니 네. 그러면 중소기업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래서 가업을 잇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증여상속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이 감세 정책이라는 비난이 왜 나오느냐. 야,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정말 여윳돈이 돼서 자식들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씩 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한 자릿수가 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많지가 않아요. 이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이야. 아니 뭐 아파트 빌려주고 그동안 뭐 상가 빌려주고 사전 증여 많이 하고 현물이든 이제 주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집을 갖고 출발했느냐 출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달라져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 나머지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부자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로 써야 되는데 네. 세금을 계속 깎아주고 있잖아요. 법인세 깎아주죠. 상속세 깎아주죠. 부동산세 깎아주죠. 이러다 보니 네. 야, 세금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깎을 거냐. 경기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어 세수 덜 거치고 있고 현재도 30조 넘게 세수가 펑크 나서 1년 전보다도 어려운데 지금보다 경기 더 나을 거라는 전망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더 어떻게- 점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모순적이에요.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공평하게 물리는 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정리해보겠다, 복지 예산 줄이겠다, 뭐 보조금 빠져나가는 거 뺏어오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짜잘짜잘하게 가져오겠다는 정책이라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사람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율님께서는요, 몇 년만 더 일찍 해주던지 짜증난다. 짜증날 것 같습니다.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내년. 올해 아니고 내년에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뭘 받으시려면 좀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세금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혜택을 준다니까 혜택 준다고 할 때 빨리 결혼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없어질지도 몰라 이런 혜택은.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정호진 정의당 전 수석대변인 모시고 어제 발족한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 모임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이합집산한 사람이냐 이거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잘 들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정당에 지지를 보낼 것인지 혹은 팽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개념 자동차 커뮤니티의 차통. 차통에서 내 차 등록하고 나만의 NFT를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에 사진만 올려도 NFT가 발행됩니다. 발행한 NFT로는 수익 창출까지 가능해요. 내 차 정보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차종은 팔로우. 시세 조회, 시공사 정보, 중고차 매매까지 한 번에. 내 차의 모든 것 차통.